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WS 전문가가 전하는 AWS 클라우드 이야기 2019 AWS 잡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AWS에서 근무하시는 이주연님께서 AWS와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AWS 인공지능 기계학습 서비스와 이용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님은 국내외 대기업에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바일 서비스 상품 기획, 고객 기술 전략 전문가로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AWS에서 글로벌 교육기관 및 교육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혁신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 및 전략 제시하고 교육기관들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혁신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주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많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AWS 코리아에서 저희 퍼블릭 섹터라고 하는 공공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공공사업 부분 안에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었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AI와 ML 서비스에 관련한 것들과 그다음에 저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AI, ML 사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아마존에서 직구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제가 보통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AWS는 잘 모르셔도 다들 아마존? 저 거기서 뭐 샀는데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동영상 한 편 보실게요. 소리가 안 나네. touch the you make me wanna touch the
보신 것처럼 아마존은 1994년에 사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2019년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해온 회사예요. 이분은 저희 CTO세요. 워너버겔스라는 분이신데요. 아마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테크놀로지 컴퍼니인데 책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한 테크놀로지 컴퍼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 무인으로 배송을 하는 자율주행 무인 카트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귀엽죠. 사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훔쳐갈 것 같아요. 좀. 네. 네. 그래서 아마존의 최근 비즈니스를 보면 어떤 생산 공정이나 물류 체계 혁신을 위한 요건 아마존의 로보틱스 그리고 알렉사를 비롯한 그 연계된 스마트 제품들 그다음에 아마존 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무인 배송을 위한 드론 같은 굉장히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영상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실제 영상은 아니에요. 컨셉 영상인데요. 약간 우주 침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드론들이 저기서 나와서 다 배송하러 가는 거겠죠. 근데 도시 위에서 실제로 이거 떠다니면 살짝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페이턴트라고 하죠. 뭐죠? 특허를 실제로 이걸 냈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멀지 않은 날에 정말 실제로 저런 아이들이 다니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2011년 1월에 실제로 만들어진 무인 매장이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에 아마존 고 앱을 딱 켜고 매장에 그냥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서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위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하고 카메라들이 붙어 있고 그 카메라들이 이 사람의 움직임을 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상품을 실제로 들었다가 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서 나갈 때 자동으로 체크아웃을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분석하는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약간 방울방울, 사람이 이렇게 방울방울처럼 보이고 이 좌표가 다 이렇게 찍히고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인벤션, 그러니까 발명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발명이 되게 다양한 형식이나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 다양한 규모로 나타나는데 그 가장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발명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을 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을 보장하는 데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미션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그 아마존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하는 사실 모든 일들은 굉장히 고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워킹 백워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역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서 거꾸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작업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실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프린시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머 obsession이라고 해서 고객한테 집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고객을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딥다이브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또 고객이 삶에서 어떤 부분에 좌절하고 또 어떤 부분을 고통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분들을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워크 백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존의 역사인데 94년에 사실 설립이 돼서 북스토어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왜 북스토어로 시작을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북스토어로 시작을 했을까요? 혹시 이거 얘기 들으신 적이 없으신가? 아시는 분 맞히시면 상품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약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나가기 전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 사실 책은 커버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되게 함축적으로 딱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표지만 보고도 이 책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이야, 안 보고 싶은 책이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격이 경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로 시작을 해서 뒤에 보면 또 책이 아닌 그 킨들, 그러니까 저희 이전자북을 볼 수 있는 킨들을 만들어내요. 사실 그러면 그건 책이 안 팔리고 전자종이가 팔리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혁신을 하고 또 그리고 나면 뒤에 보면 여기는 15년도에 실제 매장을 또 인수를 해요.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있는 매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 매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는 사진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좀 다른 북스토어들하고 진열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지를 보고 사람들이 거른다. 그래서 다 책들이 전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다 표지를 앞으로 해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원한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또 실제로 북스토어를 그냥 오프라인으로도 운영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존은 실제로 이런 혁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사과칠 그 혁신의 공식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화적인 거, 두 번째가 메커니즘, 세 번째가 조직적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이 리더십 프린시플들을 대부분 외우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막 내가 암기해야지 이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하는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biasful action이라는 게 있는데 빨리 하라는 거죠. 근데 뭐 서로 의논을 하다가 그럼 우리 biasful action 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란 누구일까요? 우리 뭐 매니저? 아니면 CEO?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아마존에서는 리더들을 아마존 직원 개별 직원들 하나하나가 다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의 코어 밸류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10개의 프린시플로 늘어났다가 그걸 또 14개로 늘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2개를 더해서 16개의 프린시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는 건 어떤 걸 딱 넣었을 때 이게 출력으로 나오게 하는 어떤 완전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워킹 백워드는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아마존 고유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워킹 백워드를 하게 되면 일단 고객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만족하기 위한 어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찾아낸 어떤 것을 서비스로 시나리오로 만들어요.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보통은 모든 서비스가 다 나온 다음에 저희가 홍보라는 걸 하잖아요. 기사를 쓰고 홍보를 하고 이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짠 이렇게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이것을 먼저 프레스 릴리즈를 만들어 봅니다. 정확한 날짜를 듀데이트를 정해서 뭐 지금부터 5년 뒤라면 5년 뒤, 뭐 2022년 뭐 몇 월에 뭐 어떤 고객이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먼저 만들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매하나요? 뭐 반품은 어떻게 받나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널 직원을 위한 또 그리고 외부의 고객들을 위한 FAQ를 실제로 작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할 때 어떻게 시나리오가 되는지 비주얼로 실제로 그려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한 80%의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5개의 질문이고요. 누가 고객인가?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뭔가? 그 다음에 고객이 만약에 이 서비스를 얻었을 때 혜택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니즈나 원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경험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프로세스를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PR 쓴 거, 그다음에 FAQ 작성을 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비주얼로 작성을 한 것들. Is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optional? It sounds great, but it seems like a lot of work. Oh boy, how do we begin?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should not be optional unless you know a better way. And you shouldn't know a better way until you've tried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several times.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really does work. And this particular thing here, it sounds great, but it seems like a lot of work. Done correctly,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is a huge amount of work, but it saves you even more work later. The working backwards process is not designed to be easy. It's designed to save huge amounts of work on the back end and to make sure that we're actually building the right thing. What so many companies do is they write the software. That's a lot of work. They get it all working, and then they throw it over the wall to the marketing department and say, okay, here's what we built. Write the press release for it. That process is the one that's actually backwards. 네,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 직원의 간담회 같은 걸 해요. 오렌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프 베조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고 직원 중에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시간 걸리지 않냐 솔직히? 이런 얘기죠. 솔직히 저거 맨날 쓰고 바꾸고 맨날 회의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제프 베조즈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드리는 시간을 세이브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획을 해보면 저도 대기업에서 기획을 잠깐 했었지만 기획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계속 바꿉니다. 개발을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바꿔. 개발하는데 또 아닌 것 같아. 또 바꿔. 그럼 개발자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도대체 몇 번을 바꾸는 거야. 기획을 좀 잘하지. 그래서 앞에 기획을 제대로 함으로써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시나리오를 발굴해서 기획을 함으로써 실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놓고 하는 시간들을 단축을 시키고 또 시장에 아무 고민 없이 나왔을 때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이런 뭐 앞에 컬처나 메커니즘들이 있지만 이거를 사실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실 이렇게 뭐 혁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패가 따르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실패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이어폰 혹시 아세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대실패를 한 제품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파이어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 투자를 했고 뭐 이게 판매되지 않은 폰만 1억 7천만 달러치를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는 fail fast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빨리 실패해 보라는 거죠. 실패가 없이는 러닝이 없고 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에코입니다. 지금 아마존 알렉사 굉장히 잘 나가죠. 저 파이어폰에 사실 실패가 없었다면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빌더들을 고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평가하고 또 다시 발명하는 사람, 그리고 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조직화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투 피자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자 2판을 먹을 수 있는 팀의 규모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 피자는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뭐 찐피자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 피자예요. 미국 피자 엄청 크잖아요. 이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피자 2판을 시켜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규모의 팀의 규모를 유지를 하고요. 이 규모가 넘어가면 팀을 분리합니다. 네, 다음은 아키텍처인데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모태가 된 건 사실은 아마존의 시스템이었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시스템을 다 개별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이 API도 통신을 하고 모든 서비스들이 뭐 한 서비스가 되지 않아도 다른 서비스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서비스들을 조각조각 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보통 회사에 있어 보면 내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기획을 할 때 이렇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자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구매하는 프로세스부터 들어가요. 비딩을 하겠죠.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보안, 뭐 안전성 검사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저한테 이거 개발하세요 라고까지 딜리버 될 때까지 한 6주, 뭐 7주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한 달 반, 2달 이렇게 늦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획하는 시점하고 개발해서 나오는 시점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플랫폼이 필요할 때 스스로 플랫폼을 요청해서 스스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지금 저희가 AWS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00개 넘기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165개 정도의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프 베조즈의 마지막 말로 마지막을 할 건데요. 보시면 발명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사실 24년 동안 아마존은 딱 3가지에 집중을 했다. 그게 성공의 이유다라는 거고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고객을 두고 발명하고 인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질문지도 제가 사전에 받아봤어요. 사전에 받아봤는데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존은 그럼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마존은 사실 다음에 뭘 할 건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고객들이 원하는 일을 할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무엇이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다음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클라우드는 왜 이렇게 요즘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을까? 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통신 속도가 빨라요. 그죠? 5G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기계들이 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뭐 쇼핑을 하는 것도, 뭐 즐기는 것도 대부분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워킹맘이니까 직접 마트에 가서 뭘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매번 장을 온라인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사실 집 앞에 그냥 딜리버리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자꾸자꾸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자꾸자꾸 쌓이게 되면 이걸 저장할 공간이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그 서버실은 한정적이고 서버가 들어오는 것도 한정적이고 또 거기다가 서버는 자꾸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많은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저장 비용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보유 비용도 감소시키고 또 저희 지금 뭐 4G는 이미 나와서 저희가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5G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밍을 대부분 해서 쓰세요. 요즘에 동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음악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세요? 내 폰의 용량이 작아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스트리밍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 통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가 있어도 그냥 내가 그냥 내 기계에서 쓰는 것처럼 굉장히 심리스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단말기는 또 어떤가요? 점점 싸지죠. 요즘에 뭐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굉장히 싸게 해서 IoT 장비 구현하는 거 굉장히 쉬우세요. 네, 데이터 통신 요금 싸고요. 그래서 작아지고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있고 저장할 공간이 공통으로 있으면 이 초소형화된 기계들 간의 통신도 굉장히 쉽고 여기서 모여지는 데이터들도 모으기가 굉장히 쉽고 이 모아진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머신러닝을 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머신러닝도 또 굉장히 쉬워집니다.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건 조금만 알면 가져다 쓰시는 건 쉬워졌어요. 데이터도 많아요.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도 넘쳐요. 그러다 보니 네, 머신러닝이 또 발달하게 되겠죠.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저 어리지 않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머신러닝이나 AI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사람들이 안 갔어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거기 가면 별로 비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되게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는 선배들이 엄청 갔어요. 그런데 저는 AI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대학원 갔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로 모이고 이렇게 클라우드로 모여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들이 발달을 하면서 좀 속도도 빨라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굳이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많은 장치들이 서로 정보 수집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정보량은 더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정보 처리 분석을 위한 솔루션들이 발달을 해서 요즘에 머신러닝이나 AI가 이렇게 핫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대체 뭔데? 대부분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서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러세요. 저 클라우드 써요. 뭐 쓰세요? 구글 드라이브 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저장 공간만이 사실은 클라우드는 아니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예전에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발전기를 집에다 갖다 놨대요. 왜냐하면 전기회사가 내 전기 끊으면 난 전기 못 쓰잖아요. 너무 불안해서 발전기를 다 사다가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내가 열심히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어떻겠어요? 일단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어디다 공간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사와야 되고 그리고 또 용량이 내가 산 것만큼밖에 못 쓰겠죠. 만약에 여름에 요즘 같은 때 뭐 더워서 에어컨 키면 발전기 나가요. 또 이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죠. 내가 배우든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하든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냥 우리 가서 콘센트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에 없으면 내가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는 만큼 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에어컨을 돌리든 뭐 많은 전기를 먹는 애들을 돌리면 많이 썼으니까 그만큼 지불하고 그래서 사용한 만큼 지불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굉장히 유연하죠. 많이 필요할 땐 많이 갖다 쓰면 되고 적게 필요하면 안 쓰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전기 기술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이 적게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회사에서 오신 분들, 재직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회사들은 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IDC에다가 호스팅 서비스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일단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서버들이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항온항습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들어가고요. 하드웨어 처음에 구매할 때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구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그러니까 높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이거 구축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한 100만 명 들어오지 않을까? 100만 명의 용량을 산정을 해서 먼저 서버를 사고 갖다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수와 소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엔지니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 필요할 때 그냥 키시면 돼요. VM 하나 만드는 거 몇 분 안 걸려요. 그냥 키면 바로 VM 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돼요. 필요 없으면 꺼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내가 하나 만들든 2개 만들든 3개 만들든 그리고 사이즈를 처음에 정했다고 해서 그 사이즈를 계속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잠깐 끄고 용량 바꾸고 뭐 CPU 용량이든 메모리 용량이든 스펙 바꾸고 다시 키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AWS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면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렇게 써? 네, 이렇게 6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기획을 하게 되면 먼저 이게 사람이 몇 명이 들어올 거야. 이게 한 100만 명 쓰지 않을까? 그러면 100만 명이 필요한 만큼 대형 서버를 사요. 그런데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처음에 제가 개발할 때는 고객이 없잖아요. 근데 고객도 없는데 이딴만한 서버 사서 뭐 하겠어요. 작은 서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면서 내 하드웨어를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하는 엔지니어는 사실은 시스템 엔지니어를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명을 내가 예상을 해서 구축을 딱 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용량이 남아서 놀고 있겠죠. 근데 내가 10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 서버 수로 캐파가 안 되겠죠. 그러면 서버 증설해야 돼요.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용량을 예측하지 않고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얘를 늘리면 되고 얘가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시면 돼요. 또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룹웨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이만큼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그룹웨어 쓴 사람 없잖아요. 한 대만 유지해도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했다가 줄였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및 밀접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기획을 해서 발주를 하고 비딩을 하고 검수를 하고 이 프로세스가 짧게는 6주, 길게는 3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있어? 나는 지금 개발을 바로 할래? 바로 서버 그냥 띄워서 바로 개발하시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만 그럼 집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유지 보수하고 메인터넌스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한 노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발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확장이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가 너무 잘 돼서 나는 미국으로 진출을 할 거야. 근데 미국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미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데이터 센터 부지 보러 가야 되고 거기서 엔지니어들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뭐 컴플라이언스적인 준수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것도 준수해야 되고 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리전만 바꾸시면 돼요. 내가 여기 있던 거 미국으로 다시 복사해서 넣을래. 이렇게. 그래서 확장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건데요. 실제로 필요한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때는 몰리고 어떤 때는 안 씁니다. 이런 플렉서블한 수요가 있다면 물리적 환경을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항상 남다가 어떤 때 딱 피크 칠 때 서비스가 중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네, 이게 뒤로 갔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저 최고치에 맞춰놓게 되면 또 남는 용량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실제 필요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또 에어비앤비 사례를 볼 건데요. 에어비앤비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유저 수가 작을 때부터 운영하던 팀이 5명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사용자 1,500만 명에 지금 VM, EC2 인스턴스라는 거는 서버, VM 서버거든요. 그 서버가 1,3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는 5명입니다. 5명으로 이런 규모의 시스템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AWS의 전체 서비스가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서비스가 다양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는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컴퓨팅, 뭐 스토리지, 뭐 컨텐츠 배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앱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들도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들도 있고 개발 도구도 있고 또 IoT만을 위한 서비스들도 있고요. 또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뭐 이메일이라든지 백업 복구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클라우드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레고 조각이다.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들을 조합하시는 게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고 효율성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이건 고객들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로고고요. 이건 국내 고객사입니다. 저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게 그래서 기업 뭐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기업이 사용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사용을 합니다. 삼성전자, LG, SK, 뭐 CJ 오쇼핑, 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KBS, 미래에셋, 뭐 되게 많죠. 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서 이거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구글에서 요즘에 구글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구글에서 AWS 고객 성공 사례 이렇게 치시면 페이지에 하나 가득 나와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고객한테 동의를 받아요. 이거를 저희가 퍼블릭하게 AWS를 사용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라는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그 동의 받은 고객들만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받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가서 그분들이 쓰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고객들은 고객들 중에 굉장히 일부세요.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 어떤 고객이 어떤 사례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학교들이고요. 네. 제가 한 40분을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이제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그냥 한번 볼게요. 네. 향후 2021년까지 디지털 리더의 75%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업들 많죠. 뭐 에어비앤비, 우버,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을 만든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도 차별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꾸 돈을 내리다 보면 뭐 제가 들어가는 돈보다 인베스트한 돈보다 더 적게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차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프로세스는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가 사실 기업이 굉장히 커지면 고객에 대한 이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화두가 있고요. 그 새로운 기술들에는 AI, ML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차별화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부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활용하시는 기업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 차별을 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부 효율성 증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니셔티브의 40%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보시면 저희도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고 같은 경우가 신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이게 풀필먼트 센터거든요. 보면 로봇들, 키바라고 하는 로봇들이 배송을 해요. 사람이 저걸 찍어서 이렇게 놓으면 알아서 다니면서 주문한 물건을 집어서 그걸 가지고 포장하는 데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내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보시면 그 세상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업무 환경에서도 그렇고 공장이나 공급망에서도 이제 IoT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요. 온라인 판매 저희가 잘하는 거죠.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IoT 기기들, 그다음에 소셜도 굉장히 지금 뭐 커스터머들의 어떤 고객들의 느낌이 어떤지,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다 모아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데이터에 기반을 하게 되다 보면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사실은 그 중국이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구가 많아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정책이 없어요. 막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동영상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인식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워낙 잘 모을 수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좋아지겠죠. 훈련을 많이 시키니까.
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서 처음에 알고 싶어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를 먼저 알고 싶어 하시고요. 그걸 알고 나면 왜 그게 일어난 거지? 를 알려고 하시고 그 다음엔 예측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가 일어날 건지?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를 보는 건 BI 툴 되게 많잖아요. 뭐 태블로도 그렇고 뭐 시각화 툴 굉장히 많죠. 그래서 BI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는 AI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아마존은 사실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아마존 자체가 20년 넘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한 회사예요. 보시면 개인화 추천, 아마존 가면 많이 하죠. 뭐 이 비디오가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 물건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류센터를 자동화하는 거,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죠. 풀필멘트 센터에 자재 창고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도 아까 잠시 보셨고, 그다음에 알렉사 음성 인식 기반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마존 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매장이죠. 사람을 딥러닝을 추적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해온 회사다 보니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우리만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미션을 하나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기계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스택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일 아랫단에 이제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 뭐 텐서플로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텐서플로우, MXNet, 파이토치,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도 글루온, 케라스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P3 인스턴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GPU가 있는 인스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GPU가 막 뭐 테라플롭 이렇게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인퍼런스만 하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GPU가 많이 필요는 없는데 GPU가 조금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레스틱 인퍼런스라고 해서 조금만 얻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GPU도 있고, 그다음에 IoT를 위한 그린그래스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CPU를 디자인할 수 있는 FGPA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애는요. 그 기계학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사실 이 인프라를 다 구성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저 세이지 메이커는 사실 들어가서 주피터 노트북을 켜고 주피터 노트북에 한 다음에 어떤 GPU를 사용을 할 건가, 몇 개를 사용할 건가 이걸 선택을 해서 그냥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있는 인프라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다는 AI 서비스라고 해서 API를 사용을 해서 내가 굳이 인공지능을 몰라도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몰라도 이미 훈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사실 10,000개 이상의 고객들이 AWS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딥러닝의 81%가 AWS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 텐서플로우는 사실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글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실제로 텐서플로우 프로젝트를 할 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텐서플로우 프로젝트의 85%가 AWS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AWS를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회사들 많아요. 핀터레스트도 있고요. 나사, 또 뭐 21세기 폭스사, 뭐 필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고객이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느냐 아니면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가 되게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직접 기계학습 모델을 로우 레벨에서 구축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많아요. 그러면 프레임워크나 인프라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데이터는 있는데 좀 플랫폼까지 구축하기엔 우리는 좀 그래. 우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만 많아.
그러면 이제 저 약간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기계학습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요.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없어. 그래서 직접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잘 만들어져 있는 거 갖다가 서비스는 만들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예요. 여기는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연구를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GPU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트릴리언 마일 릴라이빌리티라고 하는데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상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구축을 하셨다고 해요. 네, 제 기계학습 서비스를 활용하는 곳인데요. 기계학습을 하기 위해선 사실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면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최적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위해서 환경을 세팅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학습 모델 튜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위한 배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서비스의 환경을 또 확장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이고요. 네, 세이지메이커는 사실 데이터 라벨링 하는 서비스가 같이 있어요. 데이터 라벨링 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언제 다 하고 있나, 박스는 언제 닫히나,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언제 다 학습시키나, 이거를 자동화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일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확성이 보장되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7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성능도 10배 이상 향상시켰다. 그 다음에 모델 학습 배포가 굉장히 원클릭으로 쉽고 2배 이상 성능을 향상시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굉장히 새롭죠. 지금까지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뭔가 제조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건 F1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보시면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하고 있어요. 밑에 이게 지금 동영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이 동영상 가는 거 보다 보면 여기 옆에 막 퍼센트가 막 올라가잖아요. 보면 차량에다가 120개 센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 초마다 3GB의 규모의 데이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얘가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네, F1 머신러닝을 보게 되면 텔레메트리, 그다음에 어떤 타이밍, 그다음에 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차의 위치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기계학습을 시키고요. 이걸 기반으로 예측을 해서 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얘를 지금 어떻게 좀 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이것도 보시면 오버테이크 할 찬스가 45%다, 66%다, 계속 올라가죠. 네, 75%도 올라갔어요. 네, 23초 후면 피스탑을 하게 되면 타임 로스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K1, K1 to gain more. Push now, racing 2 cars, push now. 그래서 몇 초 걸리는지 지금 수리하는데 10초, 11초 이렇게. 네. 이 다음 영상은 또 스포츠예요. Super Bowl 52. As time ran down in the first, Nick Foles was about to complete one of the most improbable plays of the game. With each tick of the clock, AI from Amazon Web Services processed thousands of data points to generate real-time insights, proving that a 19% chance was all Foles needed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Welcome to the next generation of football. 네. 이것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 공에 다 센서를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한 3TB, 한 주 동안 3TB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뭐 선수들의 패드, 뭐 공에 붙어 있는 이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터치다운할 확률이 얼마인지, 얘들이 이길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중계를 같이 해줍니다. 이건 메이저리그예요. I don't know what pitch he's going to run on, but he's not there to stand on first base. Well, he's forcing now Ottavino and the defense now to throw sliders. You have to focus on Baez. Again, Baez against the off-speed pitch this year has just been phenomenal. That success probability takes into account Gore's speed. 얘가 성공할 확률이 계속 보여줘요. 저도 성공할 확률. Don't even bother. 네. 그래서 보면 피치하기 전에 MLB에서 리퀘스트를 보내요. 이미 인퍼런스는 돼 있죠.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애가 인퍼런스가 되어 있고요. 걔한테 이제 보내게 되면 128ms가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21개 인퍼런스에 대해서 128ms까지 걸리고 그거를 리스폰스로 줘서 저기다가 프로바빌리티를 보여줘요. 얘가 도루할 확률은, 성공할 확률은 몇 %다. It starts for me with the pitch before. So I want to take you back. He gets a short lead. And when you have this short of a lead, the percentages are 67% from that spot that he's going to make it. Well, Joe, what are you looking for? 75 or above from Major League Baseball. And then you say, hey, we got a chance to steal that bag. I want a 75% chance. As you see here, it starts at 63. 63% 성공할 확률. 65%, 67%. You got no shot. You got a left-handed pitcher. Nobody runs on wide because he's so quick. And a catcher that gets through the ball quick. You're done. So situation, the pitcher on the mound, and being able to run on the catcher.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에버리지 뭐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네, 이거는 딥 레이서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자율주행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 같은 차량이에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18분의 1 스케일의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자동차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얘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 저기 비디오 카메라도 달려 있고 자이로스코프도 달려 있고 바퀴 4개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분해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카메라 있죠. 이렇게 생겼대요. 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면 얘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잘했으면 리워드를 주고 잘하지 않았으면 감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까지 같이 보여주거든요. 로보메이커라는 애를 통해서 자동차를 시뮬레이션을 시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정책들을 주겠죠. 그러고 나서 실제 아까 보신 그 딥레이서 차량에 실제로 인퍼런스를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구축된 트랙에다가 얘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거를 하는 대회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딥레이서 대회도 열어서 누가 가장 강화학습을 잘 시켰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합니다.
네,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내가 우리 회사에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없는데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이게 뭘까요? Is your institution prepared for smart speaker integration? Alexa, what's my savings account balance? I don't know that. Your consumers expect you to keep up with the latest technology trends. Introducing Voice Banking by Aperture. Your consumers can now check their balance and ask general questions from any Amazon Alexa-enabled device. Alexa, what's my checking account balance? To access secure information, please provide your voice PIN. 5634. The available balance in your account checking 0058 is $9,450.64. For your consumers, setting up voice banking is easy. Enable the skill, link your account, and start talking. It's that simple. Alexa will answer the everyday questions, so your customer service team can focus on tackling the difficult ones. Voice banking from Aperture. 네, 이건 실제로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알렉사한테 아까 물어봤죠. 내 뱅크 어카운트에 지금 밸런스가 어떻게 돼? 물어봤더니 너 핀 넘버가 뭐야? 그래서 핀 넘버를 얘기해 주니까 얘가 너 얼마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캐피털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네,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는 사람을 인식하는 서비스예요. 얼굴이든지 아니면 이게 뭐 물체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서비스인데요. 보면 오브젝트나 씬을 디텍션 하거나 아니면 얼굴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얼굴을 알아보거나 이게 뭐 안전하지 않은 이미지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되는데 보여지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법 동영상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판별한다거나 이런 서비스고요. 네. 보면 디모그래픽 데이터, 뭐 그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 퀄리티가 어떤지, 얘가 지금 기쁜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확률로 보여줘요. 얘는 기쁜 게 83%인데 놀란 건 한 0.65%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네, 보시면 여기 자동차다. 멍멍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런 것들 계속 태그로 보여주죠.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서베일런스 카메라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이것도 사람을 서칭해서 매치된 사람이 없는데 얘는 매치가 되네? 이거 우리 집 집주인이구나. 그래서 문 열어줄 수 있겠죠. 많이 나와요. 네, 안 커서. 네, 찾았어요, 범인. 네, 그래서 실제로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에서는 이거를 원래 보안 카메라 정보들을 막 추적을 해서 며칠 동안 수천 개의 이미지를 수작업으로 찾아야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들을 다 기존 이미지를 다 가지고 범죄자 사진이랑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식별하는 데 도움을 되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 받은 것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 를 보고 저는 교육사업팀에 있어서 여기 질문 주신 분 중에 김석원님, 네, 교육 플랫폼 고객의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궁금합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 중에 제가 자료가 있어서 어머나,
네, 국내에서 실제로 에듀텍들이 쓰고 있는 사례예요. ST 유니타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단기, 영단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공단기, 영단기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IDC 센터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트래픽이 막 급증하시고 이러셨대요. 거기 9,900원 프리패스 이런 거 막 파시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AWS로 이전을 하신 사례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컨테이너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도록 EKS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인디스쿨도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커뮤니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들 한 4만 명 정도가 전부 이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 3분이 이걸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가 나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교실에 앉아서 상태 보고 다시 재부팅시키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유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학교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방학 때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을 하심으로써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신 사례입니다. 스마트 스터디 굉장히 많이 아시죠? 핑크퐁. 애기들 있는 집은 다 아는 그 상어 나오는 그 컨텐츠인데,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CDN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AWS CDN을 사용을 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재밌는 건 그 아까 보셨던 알렉사, 그 알렉사 스킬셋 중에 어린이들만을 위한 스킬셋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사 키즈를 위한 스킬셋을 배포해서 이것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저 스킬셋은 공룡을 알려주는 스킬셋이에요. 이 공룡에 대해서 알려줘. 예를 들면 저기 보면 뭐 알로사우루스, 뭐 브론토사우루스, 뭐 벨로시럽터 이런 애들에 대해 알려줘. 그러면 얘가 걔에 대해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도 굉장히 초등학교 집에서는 유명해요. 홈런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습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가서 가르쳐주는 교사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건 이상의 학생 행동 데이터를 봐서 이걸 가지고 AI 생활기록부라는 거를 제공을 한대요. 네, 수행률이나 정답률, 뭐 학습 순서, 패턴, 문제풀이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이걸 실제로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은 개발자 3분이세요. 3분이 개발을 하셔서 이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신 거죠. 리드도 되게 유명한 회사죠. 산타토익 한 회사인데요. 산타토익을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자들한테 보기 선택 확률을 예측해서 이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1:1 맞춤 커리큘럼 제공하는 회사고요. 앞에 그냥 한 6개에서 10개만 풀어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데가 약하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줍니다. 그다음에 매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도 수학 문제 찍어서 올리면 그 문제 분석해서 해답이나 이런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그게 문자인식을 OCR이라는 문자인식 기술로 해요. 네. 그리고 웅진 띵크빅은 예전에 한번 나와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웅진 띵크빅에서 이것도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고 학부모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으로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뭐 풀지 않고서 그냥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 않거나 힌트를 안 보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 이벤트 프로세스고요. 뭐 이벤트 넣고 뭐 스트리밍을 해서 뭐 비정형 데이터는 노시퀄에 넣고 또 레드시프트라는 그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은 거를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RDB에 넣고, 그래서 이거를 다 모아서 프레딕션 엔진에서 머신러닝으로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노시퀄에 넣어서 API도 제공을 하는 그런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한 문제 하나만 더 할까요? AWS와 클라우드를 운영해주는 업체는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딨지? 네. 걸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걸 하기에는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파트너사 얘기만 드릴게요. 네. 국내에서 사실 가장 넓고 많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인데 메가존, GS 리테일, 베스핀 글로벌 뭐 이런 프리미어 파트너 말고도 솔트웨어라든지 뭐 코롱베니트라든지 네, 이노뎁이라든지 뭐 NDS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파트너사로 실제로 하고 계시고 파트너사들에서는 사실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돕기도 하고 뭐 빌링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AWS의 사실 생태계를 보면 AWS 말고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고 AWS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시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AWS를 활용해서 내부 시스템을 하시는 회사들도 계세요. 그래서 AWS 엔지니어를 찾으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까지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네네. 네, 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동영상 보실 때만 깨 계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상으로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